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주식 투자를 잘하는 요령, 수익률이 매우 크게 나오는 종목들을 고르는 비결에 대해서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크게 오르는 종목들의 특징을 제가 총 4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향후 3년에서 10년간 실적 증가율이 지속으로 상승해야 한다. 두 번째, 주가 상승 대비 매력적인 매수 구간 값이 있다. 세 번째, 시가총액 증가율 3배수냐, 10배수냐에 따라서 그 종목이 있다. 그렇죠? 시가총액이 2배수로 증가하기도 힘든 종목을 고르시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서 진다. 상승률이 굉장히 저조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 세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산출을 한 이후에 산업 간, 이 중에 산업 간이 있죠. 반도체 산업이라면은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산업,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 그 다음에 수소차 관련,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 이렇게 산업이 나눠지겠죠. 그 산업 속에서 종목이 있는 겁니다. 그 종목 간에 가장 높은 값, 그 매력적인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산업 중에서도 산업이 가장 핫한 산업, 그 다음에 그 산업 안에서도 종목 간 어떤 비교 우위에 서는 어떤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관점. 그리고 그런 것까지 분석하기가 굉장히 시간적으로 어렵고 초보거나 주린이인 경우에는 그 분석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지식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게 다 힘들면은 산업만 분석하시고 종목은 그 산업에 해당되는 인덱스 펀드인 ETF를 사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을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와 전기차, 2차 전지 산업. 전기차 안에 2차 전지 산업이 있습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산업 간의 비교 분석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누가 더 상대적으로 매력적인가? 항상 있죠. 누가 더 상대적으로 매력적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체화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회생활 할 때도 똑같아요. 어떤 회사에 내가 100개의 회사에 이력서를 냈을 때 거의 90% 이상은 다 입사가 가능한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취직을 하고 싶은 회사는 상대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회사가 존재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0개의 회사에 다 내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100개 중에 3개 정도나 5개 정도로 추릴 수가 있겠죠. 그 순위, 그러니까 5등 안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된다.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다른 예를 들면요. 남녀 간에 상대적으로 섬을 타는 사람이 3분이나 4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중에 상대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한테 매력적인 어떤 A, B, C, D를 나눠서 이 4사람의 그 매력적인 어떤 포인트, 그 중에 가장 매력적인 사람을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매력 포인트를 찾아가는 과정을 제가 주식으로 가져와서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필기가 좀 필요한데, 시가총액 증가율, 은 무엇일까? 요것 하나. 그 다음에 시장 수요 확장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시가총액 증가율 자체가 확장성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 모멘텀 증가율. 성장 모멘텀 증가율. 이거는 핵심적으로 기본입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사항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몰라요. 그렇죠?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초보분들은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정한 저평가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평가의 의미는 PER이나 PBR 값만 보죠. 그죠? 조금 아시는 주식을 조금이라도 아시고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PBR이 1에 가까웠거나 1보다 밑에 그냥 2 이하면 저평가에 가깝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PER이 있잖아요. PER 같은 경우 7, 9 뭐 요 정도면 저평가에 가깝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주식 시장은요. 이 PER이나 PBR 값에 맞춰서 시장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자 구체적으로 삼성 SDI는 PBR 있죠. PBR이 얼마냐면 지금 4에서 6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4에서 6이면 굉장히 고평가죠. 고평가입니다. 고평가고요. 굉장히 고평가는 아니지만 매우 어느 정도의 고평가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고평가에 해당되고 4년을 더 벌어야지 지금 현재 주가를 만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1.7 정도가 됐고 그 얼마 전까지 2였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에서 3이죠. 그렇죠? 반도체 이 투탑은 삼성전자나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이란 말이에요. 평균값이. 그러면 얘보다 2배나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는데 왜 주가는 오히려 얘는 얼마가 올랐냐면 70%에서 100% 사이, 지금 현재 80%밖에 안 올랐죠. 그렇죠? 이렇게 올랐는데 같은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 1년 작년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보면 근데 이 종목은 어떻게 올랐냐면 350%나 올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결정될까? 저는 그렇게 처음부터 이거를 2019년도에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서 LG화학, 삼성 SDI 이런 게 다 들어가는 타이거 2차전지 ETF 있죠. 인덱스 펀드를 사게 된 계기가 이 종목이랑 삼성 SDI, LG화학은 매수를 했다가 액면 분할을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액면 분할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터질 때 제가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고 삼성 SDI와 ETF, 타이거 2차전지 ETF를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수익률이 350%잖아요. 그렇죠? 저점 구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매수한 구간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분명히 이 저평가가 맞아요. 그리고 얘는 전 세계 1등 2등을 하고 있잖아요. 1등, 2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 SDI는 4등, 5등을 하고 있죠. 근데 수익률은 어떻게 됐죠? 4배나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얘가 4배나 더 올랐어요. 4배나 더 같은 기간 동안 더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요거를 앞으로 하나의 시스템처럼 인식을 해서 다른 종목에도 적용을 하시면은 성공합니다. 이게 자, 이 둘 중에 왜 PBR이나 PER에 기대지 말라. 매력적인 것은 이 저평가의 어떤 그런 개념이 중요하지가 않다. 자, 첫 번째, 시가총액 증가율이죠. 시가총액 증가율이 이 종목은 벌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최근에 420조, 430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시가총액 전체가요. 약 3천조잖아요. 그렇죠? 3천조입니다. 3천조면 얘가 곱하기 10배수가 나올 수 있냐? 앞부분에서 다시 돌아가면요. 여기에 자, 시가총액 증가율이 단기적으로 3배수가 가능하냐? 단기적으로 3배수가 가능하면 이게 3배 정도 주가가 300% 뭐 정도씩 폭등하거든요. 150%에서 300%, 1000%씩 폭등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이건 단기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10배수, 이게 10배수가 나오면 1000%가 되는 거잖아요. 700%에서 3000%까지 나와요. 있잖아요. 그렇죠? 3000%까지 나올 수 있는 거는 내 시가총액이 10배수까지 증가할 수 있는 종목인가, 이런 관점이잖아요. 이게 다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3천조인데 삼성전자가 이만큼 차지를 하면 곱하기 3만 해도 벌써 이게 얼마예요? 1260조가 돼야 되잖아. 최소. 그쵸? 1260조가 돼야지 얘가 300%가 가는 거예요. 그쵸? 딱 1260조는 아닙니다. 이게 한 1000조 정도 되면 300% 정도 갈 거예요. 그쵸? 300%. 300% 가려고 하면 1000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 형평상 이 3000조에서 1000조가 쉽게 단기적으로 갈 수가 있냐? 불가능합니다. 그쵸? 불가능해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앞으로 10배 정도가 많아지건 5배 이상이 많아진 정도가 돼야지 아마 1000조가 가능하죠. 근데 삼성 SDI는 제가 처음 투자할 때 16조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단기적으로 3배수가 가능한가 안 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얘는 3을 곱하기 하면 3, 6, 28, 3, 1, 48조잖아요. 그쵸? 48조인데 이게 왜 300%가 넘어갔냐면 이게 60조 가까이 40조에서 60조가 됐잖아요. 그쵸? 40조, 60조가 왔다 갔다. 제가 정확하게 오늘 시청을 못 봤는데 40조 이상이 된 거죠. 40조 이상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자, 단기적으로 몇 달, 그게 1년 상간에 이게 3배수 종목이 됐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3배 시가총액이 실제로 3배에서 얼마까지 증가했다? 3배에서 7배가 증가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것, 그쵸? 코스모 신소재나 보석 케미칼이나 뭐 에코프로 BM이나 보석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3배에서 7배까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300%에서 얼마까지? 1000% 정도 올랐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실제 7배 정도 오르면서 주가는 10배 올랐습니다. 그렇죠? 10배, 1000% 올랐어요. 최근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자, 요게 시가총액이 그 3배수 종목이 3배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삼성전자보다 얘들이 훨씬 더 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좀 복잡해졌으니까 이것들을 지울게요. 좀 지우기 위해서 다시 이 페이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을 반도체는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라고 하면요, 여기가 2021년 8월이고 이것도 8월입니다. 2021년 8월. 8월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시장 성장 시장을 주도하는 어느 정도의 위치가 얘는 지금 5%에서 6%죠. 시장 수요가 시장 성장 정도가 성장 비율이 얘는 대체적으로 70%에서 8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적게 봐도 5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5% 6%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른 의미에서 얘는 앞으로 95% 정도 더 이렇게 이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력. 이게 뭐예요? 이 확장성입니다. 수요의 확장, 그 다음에 매출의 확장, 실적의 확장이죠. 실적의 확장 겸 여기 이 값이 어떻게 반영이 된다? 결국에는 시가 총액의 확장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까지의 이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여기에 대한 이 시가 총액의 확장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는 거죠. 컨센서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아직 5% 6%가
정도만 성장한 산업과 지금 70%, 80% 어떻게 보면 50% 정도 거의 10년 내를 말하는 거예요. 10년을 봤을 때 향후 10년, 20년 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 봤을 때 이 반도체는 성장 모멘텀이 증가율이 앞으로 20%에서 30%거나 어떤 개념에서는 50%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죠. 근데 전기차는 95% 정도 남았잖아요.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진정한 저평가는 뭐예요? PER이나 PBR에서 나오지 않는다. 뭐에서 나온다? 이 현재의 이 위치가 여기는 오히려 고평가인 거고, 그쵸? 여기는 저평가인 겁니다. 이 뒤에 앞에 이 종목이 차지하는 지금 현재 PER이나 PBR이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애플이나 이런 종목들이,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종목들이 PBR이나 PER 값이 엄청 높은데도 10년 동안 계속 우상승하는 이유가 다 요런 관점이에요. 그쵸? 요런 관점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게 이제 지우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하면요. 정리를 하면 이게 지금 실적 증가율 자체도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실적이나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잘 나오는 거는 연간 수익률이 그냥 20% 정도, 불장이 오면 80%에서 100% 정도, 올해 작년에 불장이 왔으니까 80% 100% 정도로 채워진다. 이 정도의 만족값으로는. 근데 20% 평균 7%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전기차 산업은 이 실적 있죠. 실적이나 이 모든 값 자체가 상승하는 속도나 이 증가율 자체가 이런 식으로 비례형으로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매출 자체가 2차전지 배터리 매출 자체가 130%씩 막 180%씩 이렇게 증가를 하거나 200몇십% 증가를 하잖아요. 매출이 중요합니다. 영업이익률보다 매출이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차전지 배터리 출하량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매출은 5%에서 10%로 이미 고정이 되어 버렸잖아요. 예전에 이 구간에서 분명히 얘하고 똑같았어요. 이 구간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똑같이 지금 전기차처럼 이렇게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구간이 있었고, 그 구간에서 주가가 정말 크게 올랐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더디게 주가가 덜 가는 이유가 바로 뭐다? 이것 때문이죠. 그렇죠? 이것 때문입니다. 매출이 이렇게 폭증하는 기업과 이렇게 가는 기업이 다른 겁니다. 얘가 PER이나 PBR이 높다고 해서 이게 고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진정한 저평가는 이게 이렇게 가파르게 시가총액 증가율도 이렇게, 시장 수요 확장성도 이렇게, 성장 모멘텀 증가율도 이렇게 가고, 그렇죠? 이렇게 가고, 얘는 반도체는 옆으로 약간 우상승해서 갈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예요? 본인 스스로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큰 부자들, 큰 손들은 누가 더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놈을 내가 찾아야지. 그 사람들은 하버드대 출신이나 스탠포드대, 옥스퍼드대 이렇게 출신 대학원 나온 박사급들을 다 수십 명을 앉혀놓고 이런 걸 분석하잖아. 여러분들하고 다르게 분석했을 때 이 상대적으로 어떤 산업군이 더 매력적인가, 그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가장 매력적인가, 그리고 그 중에 이 기업들을 다 엮어놓은 ETF는 무엇인가, 이렇게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반도체는 80% 오르는 동안 2차 전지 테마 ETF나 그 삼성 SDI 같은 거는 350%에서 오늘까지 보면 380%가 올랐어요. 그렇죠? 같은 기간 동안 반도체는 80% 오르고 얘는 350%, 380% 올랐습니다. 요런 개념입니다.
자, 요거를 확인을 꼭 하시고. 자, 주식을 투자하실 때 다만 지금 내일부터 당장 사도 되냐? 그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이제 합리적인 매수 자리, 효율적인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효율적인 매수 자리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활용을 한다? 가격 이평선과 이격도를 활용을 해서 매도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가격 이평선이라는 거 여기 보면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요게 25일선이고 요게 25일선, 이거 75일선, 121선, 221선, 351선, 951선.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차트인데, 제가 1월 달에 제가 어떤 이제 제 지인분들한테, 아니면 제 제자분들한테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꾸준히 공부를 같이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요때 제가 그래서 혹시 주변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는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어떤 종목이라도 여기까지 고점을 때리고 있다고 하면 이번 주 안에 올 매도가 아니고 돈이 이 뒤에 있죠. 이 뒤에 2달, 10달, 5달 안에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꼭 3일 안에 매도를 하세요. 여기서 매도를 해야지. 오히려 여기서 매수를 하면 쪽박 찬다고 했습니다. 매수하면 절대로 안 된다. 여기는 매도 자리지. 매도 오케이. 이건 매수는 절대 금지. 그리고 이런 자리들이 있잖아. 이런 자리들은 뭐예요? 여기서도 제가 요거 다음 주 수요일이나 화요일쯤 되면 한번 사도 되겠는데, 여기서는 가능하고, 여기서 요런 자리에서는 매수가 가능한데 여기서는 매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런 게 어떻게 정리가 되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제가 ETF 같은 종목이나 삼성 SDI나 ETF나 삼성 SDI나 이런 거를 전기차 쫓고 산다고 하면 이 차트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사야 되냐?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되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격 이평선에서 중요한 거는, 가격 이평선을 왜 봐야 되냐면 이격도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가격 이평선은 보는 이유가 이격도를 보기 위해서. 이격도가 맞물려 가지고 하방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자, 호재나 실적이 좋은데, 전제 조건은, 자, 여기서도 호재나 실적은 다 좋고요. 여기서도 호재나 실적은 다 좋았을 겁니다. 똑같았다고. 그리고 오히려 여기는요, 훨씬 좋았을 겁니다.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근데 훨씬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왜 매도가 돼야 되냐면, 가격 이평선이 이거든 저는 221선을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요. 이 빨간 선을 해놨잖아요. 221선 기준을 해서 이게 굉장히 너무 크게 올라간 자리, 장대봉, 그 8%짜리, 14%짜리 이런 것이 3번 이상 생기면서 허봉으로 올라갔다가 이게 위까지 올라갔다가 밑으로 팍 빠져버린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는 매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221선에서 최근에 가장 크게 올라간 자리들이 항상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아시겠죠? 폭락을 한다. 요거는 또이하게 이걸 뚫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매도 자리가 아니에요. 이건 단기적인 매도 자리는 될 수 있지만 중장기 투자를 한다,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여기는 매도 자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매도 자리가 아니고 이런 자리는 한번 매도가 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다만 이거를 저 밑에서 샀어. 그런 분들은 매도를 안 해도 되죠. 여기 이날 샀어. 그러면 이까지 떨어지겠어요? 폭락장이 와도 아마 안 떨어지겠죠. 4만원대인 거는. 폭락장이 오면 5만 몇천 원에서 6만 3천 원 요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대폭락장이면 조금 더 떨어지겠지만, 제가 요 점선이 있잖아요. 951선 정도면 폭락장이 저기쯤에서 이게 주가가 멈출 수 있는데,
폭락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금융 대붕괴면 이걸 훨씬 더 밑으로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훨씬 더 밑으로 떨어지지만 일반적인 폭락은 요까지 떨어질. 조정은 뭐예요? 조정은 여기 정도까지 떨어지고 반등하는 거고요. 반등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대폭락이 올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서 여기 고점을 덜 올릴 겁니다. 그런 관점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다만 저 같으면 삼성전자 안 사죠. 이게 단기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사볼 만하지만 지금은 뭐 다음 주 초에 자, 이격도를 활용해서, 이격도가 이렇게 특정한 라인이 있잖아요. 이 75일선, 121선 요런 거 앞자, 이 가격 이평선이 중요한 건 단기 이평선이 있고요, 중장기 이평선이 있고 초장기 이평선이 있습니다. 시간적 개념이 있는 거. 여기 25일이라는 건 25일 동안의 이평선입니다. 그리고 220이라는 건 220일 동안의 이평선인 거예요. 그 220일 동안에 거래가 매수되고 매도된 흔적의 길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요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면서 지금 이 주가의 현재의 위치에 주가가 얼마나 갑자기 폭등을 해버렸는지, 얼마나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지, 조정을 받고 여기는 버벌이 왔고 폭등을 했는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주식은요, 버벌 자리에서 사면 안 되잖아. 그쵸? 아시죠? 버벌은 곧 폭락한다는 신호이잖아요. 그리고 조정을 당한 자리는 곧 다시 재상승한다. 그리고 한번 폭락장이 오면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여기는 그닥 그렇게 위험한 자리는 아니다. 여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요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가시면은 크게 앞으로 물리시더라도 어떻게 된다? 물리시더라도 덜 물립니다. 그렇죠? 여기서 사서 물리는 거랑 여기서 사서 이까지 떨어질 때 물리는 거는,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70%에서 90% 물리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물리면 마이너스 뭐 20%나 마이너스 한 40% 밖에 안 물리는 거잖아. 이 상대적으로. 그렇죠? 여기서 물리면 마이너스 70% 90%지만 여기서 물리면은 마이너스 20% 40%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금방 회복이 된다라는 거. 추가 매수만 제대로 또 잘하면 빨리 회복도 되고 돈도 쉽게 벌지만, 여기서 물리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추가 매수를 해도 평단가가 여기쯤이에요. 그쵸? 이 사람들은 여기고, 그쵸? 이거는 금방 수익이 나지만, 이거는 수익을 본전가쯤까지 왔을 때도 또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이 사람들은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쵸? 요런 개념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가격 이평선에서 앞부분에 보면 이런 자리들 중에 요 선을 다 하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요거 몇 주나 한 달 정도 오르더라. 그리고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석 달 정도나 넉 달, 아니면 짧게는 2달 동안은 이 가격 이평선을 크게 한번 덜어 올리더라. 이 개념만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이만큼 이렇게 올랐을 때는 이 작은 삼각형들을 여러 개가 생기다가 갑자기 이런 큰 삼각형이 터집니다. 큰 삼각형의 이격도를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왔으면 이 뒤에는 정말 좀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큰 폭으로 내려온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이걸 재매수를 해야 돼요. 여기서 바로 따라 사면 지옥 가는 겁니다. 자, 그 ETF나 전기차 ETF나 삼성 SDI나 이런 종목을 사실 때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쵸? 똑같이 적용을 하셔야 된다. 지금 삼성 SDI 같은 거는 지금 2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2까지 올라서 폭락은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폭락 안 하고 있는데 계속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서는 따라 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린 이후에 매수를 해라. 그런 관점이고, 그리고 올인을 하지 마시고, 여기도 보세요. 어느 정도 조정 받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계단식으로 한번 올라갈 듯 하다가 여기서 완전히 폭락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상을 해서 여기서 한번 1차, 여기서 한 2차, 또 3차, 4차, 5차까지의 어떤 내 나름대로 예비비를
두면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 예비비는 다른 종목을 이게 덜 샀는데 올라가면요, 이 예비비 갖고 다른 종목을 또 사러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험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격 이평선 이격도를 이 차트를 삼성전자나 삼성 SDI나 타이거 2차전지, 테마 같은 이런 종목 갖고 공부를 좀 하십시오. 자, 자, 주식을 하실 때 조금 중요한 거 또 하나, 대폭락장이 올 때 절대로 망상하거나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내 종목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망상하는 게 일반적인 주린이들이 공통점이에요. 삼성전자인데 폭락하겠어? 삼성전자 망하면 우리나라 다 망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 분이 지금 오늘까지 게시판을 가면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상욕을 하면서 대통령 욕하고요, 뭐 우리나라 그 정치 욕을 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망한다,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주린이들은 망상을 하는 거 자꾸 객관적인 거를 보지 않고 자꾸 계속해서 망상을 합니다. 객관적인 걸 봐서, 그리고 주식은요, 패턴 흐름에 따라서 맞춰가는 거지,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만 간다라고 하나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에 이게 나올 때 나는 그냥 2번에 피드백을 준비를 해놓으면 되는 거고, 3번으로 나오면 3번에 맞추고, 4번으로 나오면 4번에 맞추고, 1번이 나오면 1번에 맞추는 준비만 해놓으시면 되는 거지. 이분들은 1번밖에 없는 거야, 자기 생각에는. 그런데 실제로는 2번이나 3번으로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번이 돼버린 겁니다. 그쵸? 내 사전에는 3번이 없었는데, 분명히 내 계획에는 현실은 3번이 돼 있잖아. 3번이라는 건 이렇게 가는 것 같으니 내려가더니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폭락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3번. 그럼 여기서 내가 며칠 뒤에나 아니면 몇 주 뒤에 내가 추매를 할 돈을 준비를 해놨다고 하면 여기서 샀을 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평단가 맞추면 되잖아, 추매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사놓고 이게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더 추매를 했더니 이 폭락해 버렸다. 그러면 평단가 여기인데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이거는 정말 심리가 박살나겠죠. 그러니까 심지어 손절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현실은 99% 종목이 만 40%씩, 95%씩 폭락한다. 자, 대폭락이 나오는 그 전조현상이 벌어졌을 때는 망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무관심하면 안 돼요. 주식 투자했을 때는 내가 항상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대폭락이 올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상황. 폭락이 어떻게 오나요? 폭락 오는 거를 어떻게 하냐고 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쉽게 어느 정도는 이미 다 어느 정도 정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제가 폭락할 때마다 안 맞춘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자,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폭락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울 부동산 시세가 갑자기 급락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은행에서 대출을 강제 회수를 합니다. 왜 강제 회수를 할까요? 담보대출을 70%에서 심지어 100%를 해줬잖아요. 그쵸? 담보를 가지고. 이게 5억짜리인데, 이게 5억을 대출을 해줄 수 있었던 거는, 이게 5억짜리가 지금 10억이 돼 있거나, 7억이 돼 있거나, 뭐,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보대출을 100% 해줘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줬는데, 자, 올라갈 때는 괜찮아,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70%나 100%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5억에서 이게 만약에 3억까지 떨어졌다. 자, 15억짜리가 10억까지 떨어질 경우에는 내가 대출을 12억을 받았는데요. 이 10억까지 떨어지면 이 2억에 대한 이게 자 70%까지 요즘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70%니까 이거 얼마를 뱉어내야 됩니까? 강제 회수를 얼마까지 할 수 있죠? 5억을 당하는 거잖아요. 5억을 뱉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강제 회수를 이렇게 당할 수가 있죠. 이게 강제 회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은행이 망하려고 하면, 이게 대출을 회수를 안 하면 우리 은행이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전 세계 신용 거래가 있잖아. 신용
파생 상품이 다 엮여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 사태가 그렇게 무너진 건데 각 전 세계 은행들끼리 신용으로 다 파생으로 다 엮여 있어요. 파생 상품으로. 그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붕괴가 될 듯 하면요. 다른 나라 파생 상품 그걸 처분을 해버립니다. 낮은 가격에 다 던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낮은 가격에 던지면 이 은행들이 어떻게 됩니까? 신용이 마이너스로 급락. 자, 요렇게 떨어졌다 올라가고 떨어졌다 올라가고 평상시에 이러고 있는데 이게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 오락가락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폭락합니다. 이렇게 폭락하면요. 은행이 지금 순자산 뭐 해놓은 게 10조다 아니면 100조 된 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순식간에 한 며칠 만에 40조 이렇게 자산이 쪼그라들어요. 40조가 되면요. 어떻게 되죠? 순자산이 100조짜리 그 은행이 40조까지 쪼그라들면 법률상 이거는 조금 뭐 그냥 단순하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자 100조짜리 회사가 40조를 쪼그라들면 이 60조어치만큼의 대출금을 회수를 해놔야지 방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40조만 남아있는 거잖아. 이 60조어치를 이 한 은행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동시다발적으로 요만큼만 떨어질 것이 20%만 떨어질 것이 순식간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폭락이 마이너스 9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말 위험한 거죠. 그렇죠? 오늘자로 매일경제신문에 오늘인가 어제 신문에 IMF 그렇죠? IMF랑 무디스라는 신용평가사 있죠. 여기서 요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훨씬 크게 무너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어느 정도 폭락이 나왔던 겁니다. 요런 것도 있다. 이게 IMF는 무디스에서 한국 부동산이 이 은행 대출 뭐 이런 그 대출 이 부채 있죠. 개인 자산 가계 부채 비율이 완전 국가 부도 수준까지 갈 만큼 너무 이상 현상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너가 곧 폭락이 나오면 이게 국가 재정 상태가 고갈될 수 있다. 이걸 경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 나스닥 다우지수가 동시에 마이너스 3.5%씩 이 일주일 동안 2, 3회가 연속으로 이렇게 출현하면 전 세계 증시가 그동안 매번 폭락이 나왔어요. 그렇죠? 폭락이 나왔고요. 이게 두 번 정도 연속으로 나오고 난데 갑자기 플러스 4%나 6%가 나오면은 오케이인데 괜찮은데요. 아니면 3%라도 나오면 괜찮은데 여기 이게 보통 폭락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짜리나 4%짜리가 두 번 나오고 세 번째나 네 번째쯤에 이게 마이너스 6%나 마이너스 9%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폭락장이 와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약간 폭락하다가 반등하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전체 종목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하한가가 있어요. 그렇죠? 코스닥 그 작전주들은 하한가 보내져 있고 다른 우량주들 포함해서 중소형주들 중형주 이상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4% 정도 가 있습니다. 벌써 하루 만에. 이게 하루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한 4일이나 7일 만에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 게 10%짜리가 4개에서 7개가 생겨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0%나 70%가 되고요. 이게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런 걸 계속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85%까지 폭락이 나오는 겁니다. 대폭락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만 대폭락이 된다고 해서 즉 내가 정말 큰 손실이 생긴 건 아니에요. 자, 이 변수를 제가 정말 큰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것과 손실이 아닌데 내 계좌에서 박살이 났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악재를 제가 나눠놨습니다. 변수가 생겼을 때 피드백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피드백이 그러니까 이 변수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가 폭락을 가져오는 3가지 악재 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임 사건, 횡령 사건, 분식회계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죠? 사항장 폐지 사유입니다. 사항장 폐지 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뭐 어떻게 되면 신라젠 같은 거 있죠. 신라젠 같은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 어떻게 됐죠?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분식회계 같은 게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량 적시 이런 건 터지면은 전량 적시 수익 실현을 하고, 내가 수익 중이면 바로 바로 시간 외에든 뭐 지금 현재가로든 뭐 다 던지셔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전량 손절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전량 손절. 수익이면 수익 실현을 바로 적시 다 해야 되고, 손실인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10%든 2%든 마이너스 50%든 마이너스 심지어 90%라도 뭐예요? 상장 폐지 이런 사유일 때는 그냥 다 던지는 게 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원금이 더 많이 날아갑니다. 상장 폐지 사유는 마이너스 98점 몇 프로거나 마이너스 그 액면가에 따라서 다른데요. 액면가에 따라서. 이게 왜 이래? 자, 액면가에서 따라서 다른데 가끔씩, 자, 액면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마이너스 99.8%까지도 폭락한다. 액면가 정도만 받고 그냥 정리 매매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쵸? 쪽박처럼 쪽박. 이거는 다 버려셔야 돼. 이거는. 자, 여기하고 다른 게, 이거랑 이거 생겼을 때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대규모 채무 보장, 이거 엄청난 큰 채무 보장에서 3천억씩 하는, 과거에 유니슨 같은 종목이 3천억 이런 채무 보장했어요. 일반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 그 일반 배정 유상증자를 코스닥 종목들이 하면 마이너스, 기본적으로 평균값이 마이너스 40% 정도 내려갔어요. 그렇죠? 심한 경우 마이너스 60%까지 내려갔고요. 그럼 이런 경우, 그다음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하루 이틀 동안 하한가 갑니다. 그렇죠? 화재 사고로 공장이 전소되면 순간적으로 하한가 가요. 근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하한가 갈 때 팔 수 있냐? 못 팔죠. 하한가 가 있는데, 그리고 며칠 뒤에 거래 정지 당합니다. 거래 정지인데, 이거는 화재 사고는요, 회복될 때까지 보류를 해주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 연속 매도를 하면 주가가 계속 폭락하잖아.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며칠 안에 바로 거래 정지가 돼요. 그 심각한 상황일 때는 복구가 바로 돼서 며칠 안에 회복되는 거는 거래 정지가 없는데, 굉장히 전소되는 화재 사고 이런 게 발생하면 하한가 가는데 그 중간에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다시 거래 정지가 풀릴 때는 뭐 상한가를 가거나 옆으로 가면서 욱상승을 해요. 좋은 종목이면 그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일반 배정 유상증자는 좀 달라요. 굉장히 좋은 호재가 있는 전기차나 이런 거는 일반 배정 유상증자 할 때도 무상승한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보수 케미칼이나 LNF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고, 다만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0% 내려갔다가 지금은 500%인가 600% 반등했어요. 자, 마이너스 60%까지 내려갔다가, 아시겠죠? 일반 배정 유상증자 무섭습니다. 이것도. 이런 경우는 내가 수익 실현을 일단 50%라도 하든가 70%라도 하든가 뭐 많이 100% 다 하고 나중에 다시 사는 게 좋죠. 그쵸? 이 종목이 좋다고 하면, 자, 만약에 갖고 있었는데 이미 마이너스 20% 30%가 떨어진 상태다, 아니면 물린 상태다, 물렸는데 또 이게 터졌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손절해야 됩니까? 저는 손절 안 합니다. 이런 경우 저도 이런 걸 한 3-4번 당해봤는데 추가 매수합니다. 저는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더 낮추고 일반 배정 유상증자까지 받아요. 저는 보통은 일반 배정 유상증자 하면 4주나 5주를 더 주잖아요. 그렇죠? 더 아니면 사게 엄청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삽니다. 사가지고 평단가를 왕창 내려놓고 이렇게 갖고 있으면 주가가 푹 올라가요. 저는 고스모 신소재 지금 수익률이 어제까지 보니까 267%인 것 같아요. 267%. 유상증자를 받았어요.
자, 미국 증시 부동산 대폭락의 시작. 미국 증시 부동산 대폭락의 시작. 요거 아까 앞부분에 이야기했죠. 이게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수익 종목이나 약손실인 종목은 다 팔아요. 그쵸? 저는 이 약손실 마이너스 6%까지는, 그 다음에 약수익 이거 뭐 20% 이하짜리 40% 이하짜리는 어떻게 한다? 지금 60% 이하짜리는 다 팝니다. 60% 이내 종목, 그 다음에 약손실 마이너스 6%인 종목은 아예 올 처분합니다. 올 처분하고요. 어떻게 한다? 적시 매도 손절하고 현금으로 50%나 80% 갖고 있는데, 보유해도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보유해도 되는 거는요, 보유 가능한 거는 내가 마이너스 20%다, 이미 마이너스 10%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내가 보유액이 너무 많은데 마이너스 6%다? 그러면 이 중에 이거 마이너스 6%라도 손실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내가 비중을 얼마? 50%라도 손절합니다. 최소. 이 폭락장 전조현상이 나오면 50% 손절하고, 50%는 내가 50%에서 80%를 손절하고, 나머지를 이 종목이 내려갔을 때 추매를 할 돈으로 옆에 절대로 쓰면 안 돼. 이거 은행에 넣어놨다가 폭락이 끝나는 때쯤 돼서 꺼내서 여기다가 추매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률이 90% 이상인 종목들 있죠. 이런 건 폭락장이 와도 내 본전가 밑으로 내려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90%짜리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120% 이상 정도면, 그리고 이게 전기차나 성장성이 5년, 10년 동안 계속 나올 종목이면 이 정도면은 그냥 냅두는 게 더 나아요. 왜? 파동을 일으키고 다시 상승하니까. 근데 내가 돈이 이런 데만 다 묶여 있다. 그리고 내가 물린 게 있다. 그러면 물린 것도 회복할 수 없고, 뭐 이거, 그러면 이 종목의 수익금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충분히 덜어내서, 다 파는 건 아니고요, 많이 덜어내서 이 종목들을 추매할 준비를 해서 최소 20일이나 최소 20일에서 3개월 정도 사이에 내가 매수를 준비하고 계시면 됩니다. 요렇게 세 가지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요거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캡처를 떠셔서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1번 사항과 2번 사항, 3번 사항, 요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쵸? 버리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 요거는 수익 실현을 하든가 최고 매수 평단가 관리를 꼭 하시고, 이것도 조금 위험한데 이거는 현금만 요 정도, 최소 요 정도라도 유지를 하고 계시면, 이때 폭락했을 때 다시 사면 어떻게, 폭락 이후에, 폭락은 20일 이후입니다. 20일 폭락이 하루 이틀만 하는 게 아닙니다. 3, 4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연속으로 나오면 20일 이상 폭락합니다. 그 이후에 현금 빼놓은 것 같고 내가 물린 종목 우선순위입니다. 신규 종목 사면 안 돼요. 물린 종목 있죠. 내가 물린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내가 손절도 못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된 것들을, 이 종목들의 현금 50%를 갖고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 있고요. 이게 물린 종목이 5천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거를 물린 종목에다 다 나눠서 초과 매수를 해주세요. 그러면 금방 회복이 돼요. 이게 굉장히 큰 폭락장은 2년 같지만 2년 정도 되는데요. 보통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저 대폭락의 꼭지점 있죠. 여기는 추가 매수만 해놓으면 여기 중간점은 한 2-3번씩 회복을 해줘요. 그러면 이때 내가 추매한 돈은 다 빼시면 평단가가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기 때문에 수익을 요만큼이라도 내고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게 몇 년 동안 회복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시고, 자, 여기서 왜 중간에 돈을 50% 다시 빼야 되냐면, 올라갔다가 2차 폭락이 나오는 경우에 이 평단가가 A 멈춰 있는 사람과 이 B까지 떨어진 사람은, A는 이까지 떨어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쵸? 근데 B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또 5천만 원이 있으면요, 이까지 중간에서 또 추매하면 C까지 또 내 평단가가 내려오잖아. 이게 합리적으로 요거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주식의 상승과 하락 패턴을 이해하세요. 자, 주식의 상승은요,
여러분들 보통 보면 일반 초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여기서 사면 무조건 이렇게 하다가 쉽게 이렇게 올라갈 거다. 요런 상상을 하면서 매수를 하잖아요. 실제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짝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파동을 일으키다가 극단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여기서 다시 파동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빌빌빌 사고 있다가 톡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폭락 수준으로 더 한 번 엄청나게 폭락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내가 여기서 샀는데 본전가까지 까질 수 있다. 그쵸?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이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못 팔면은 이렇게 정말 긴 시간 동안 이것 동안 수익도 못 내고 아무것도 못 한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한 번 더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쵸? 이 폭락이라는 건 -40%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자리라도 여기서 사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70%에서 90%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터진 자리는 절대로 따라가서 사지 않는다. 저는 이런 자리에서도 안 삽니다. 이게 눌릴 때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다가 물리면 이까지 기다렸다가 한참 기다렸다 추매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자, 이게 일반적인 조정과 중요한 게 또 하나 이게 편한 기능이 있었네. 저 이건 몰랐네. 일반적으로요. 자, 단순 조정. 그 다음에 폭락. 단순 조정과 폭락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요런 거는 단순 조정입니다. 그쵸? 단순 조정인데, 이렇게 되는 거는요, 폭락이라고 말이에요. 폭락은 마이너스 40% 가서 40%, 70%까지 폭락해서 상당한 긴 시간 동안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단순 조정은 한 2, 3주에서 한 2달 동안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급등 나오고 이걸 반복하는 걸 말하는 거. 이런 자리들. 근데 이게 3번 정도 이렇게 파동이 나오면요, 이 4번째나 뭐 5번째는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갑자기 이상하게 폭락 같은 게 나와요. 특히 이런 게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익혀야 됩니다. 패턴을 익히고 주식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 파동 자리가 여기 조정 자리인 단순 조정인지 폭락 자리인지 이걸 구분을 좀 하려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느 지점에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 가장 합리적인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라. 그리고 고수와 초보는 항상 존재하죠. 그렇죠? 이 세계 우리 지구상에는 고수와 하수는 다 존재하는데 초보 주린이일 때는 개별 종목보다는요, 인덱스 펀드인 ETF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ETF는요, 그 자산 운용사라고 정권사 안에서도 자산 운용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운영팀에서 얘네들은 펀드 매니저들 중에도 최상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ETF는 인덱스 펀드인데 요 종목을 관리를 해줘요. 이게 한 20개에서 50개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25개, 30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미국 ETF는 50개까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주식은 보통 25개에서 30개 종목을 넣어 놓습니다. 하나의 ETF 종목에 인덱스. 그러니까 저는 타이거, 자, 예를 들어서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종목을 사는데요. 사서 갖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27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LG화학부터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포스케미칼, SKC, 날고 긴다라는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등부터 30등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중에 어떤 심각한 악재가 터지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임행위나 상장폐지 사유가 생긴 것들. 엠젠 플러스라는 종목이 그게 그 중에 전기차 사업한다고 사기치고 뭐 그런 게 있었거든. 그런 거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 상장폐지 사유가 생기면 배임행위를 했거든요. 걔가 배임행위를 하게 되면 바로 빼버립니다. 아시겠죠? 바로 빼버린다고. 그러니까 타격, 이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이게 또 신용 지수나 그 금융 지수가 AA 등급에서 AAA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부도날 회사도 별로 없습니다. 부도날 가능성도 부족하고. 이게 한 종목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한두 개가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평균치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 사유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장 폐지도 상장 폐지는 이게 청산 매매가 있어요. 청산 매매. 이제 ETF 이거 이제 거래 여기까지 하고 신제품 출시할게요. 여기 다 청산해서 n분의 1로 다 나눠줄게요. 가져가세요. 이렇게만 하는 거지. 수익금을 다 나눠주는 게 아니고 내가 번 만큼 다 돌려주는 겁니다. 그것만 하고 배당까지 있어요. 그렇죠? 배당까지 주고요. 이게 엄청 좋아요. 이게 정말 좋고 이 실제 제 제자분들은 평균적으로 같이 산 날짜 1차에 산 분들, 2차에 산 분들, 3차에 산 분들 보면 1차에서 산 분들은 160%에서 180%예요. 2차에서 사신 분들도 90%에서 120%입니다. 3차에서 하신 분들도 40%에서 60%예요. 수익률이. 엄청 좋잖아요. 그쵸? 엄청 좋은 이게 1차가 작년 4월달, 5월달 사신 거고요. 2차는 작년 10월 말에 산 겁니다. 30일쯤에. 27일, 30일에. 3차는 3월 9일, 10일자에 사신 분입니다. 요렇게 샀단 말이에요. ETF는 굉장히 여러분들 초보거나 바쁜 직장인들은 ETF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ETF를 가장 선호하고. 제가 고수라고 생각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알더라도 저는 ETF를 가장 선호합니다. 어떤 개별 종목보다. 자, 요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 가장 매력적인 종목, 그 다음에 또 매수 적정 자리가 존재한다. 매수 적정 자리.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수 적정 자리가 있다. 이런 데서 매수하면 안 된다. 그쵸? 어느 정도 이렇게 깨지는 자리, 주가가 눌리는 자리 가서 사라. 여기서 사서 더 눌리면 초과 매수할 여력을 둬라. 요런 거예요. 합리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합리적인 투자. 여기까지 이제, 거의 1시간 동안 56분, 57분 정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자료들을 돌려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가 대폭락이 나와도요, 항상 어떻게 된다? 대폭락이 나와도 주가는요, 다시 반등을 합니다. 아시겠죠? 반등을 하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거에 대한 개념만 잡고 가시면 손절이 꼭 필요하지 않은 이상 이런 자리까지 내가 평단가가 여기인데 여기 1번이거나 2번인데 이게 대폭락이 나오면 다시 어느 정도 반등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마이너스 40% 가도 결국에는 주가는 우상승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사게 추가 매수를 하거나 다른 계좌로 사게 되면 여기가 로또 1등이거나 2등 자리가 되는 겁니다. 주식은 이런 기준, 이런 마인드로 하셔야지만 성공하지. 내가 샀는데 무조건 오르지 않으면 내려가기만 하면 다 손절하고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손절하고 이것만 반복하면 주식으로 쪽박 차는 거예요. 이걸 정반대로 하셔야 돼요. 정반대로. 폭락한 종목을 사려고 노력을 하시고 폭락한 ETF를 사려고 하세요. ETF 중에도 대장 ETF들이 있습니다. 대장 산업. 앞부분에서 그랬죠. 매력적인 종목 그 ETF가 있다 했잖아요. 그쵸? 가장 매력적인 산업 이거 분석하고 난데 이 중에 가장 대장 ETF를 사시라고. 이게 뭔가? 반도체 ETF인가? 전기차 ETF인가? 2차전지 ETF인가? 이런 거를 잘 골라서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 버렸는데 여기서 사면 되는 건가? 이게 어느 정도 내려올 때까지 몇 달이라도 기다려서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달이라도 9월 25일쯤이나 10월 25일이나 11월 첫째 주까지 여기쯤에서 사는 게 합리적인 거다. 네, 답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근데 뒤에 폭락장이 오면 더 사거나 더 사셔야 돼요. 폭락장이 왔을 때는 매수를 중단하고 있다가 폭락이 되고 난데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40% 정도 폭락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런 ETF 같은 걸 사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성투하시고 정말 합리적인 투자를
하세요. 제 영상들을 많이 보시면 저는 정말 이게 안전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안전한 투자, 합리적인 투자. 저는 뭐 이게 정말 쪽박찰 종목 이런 투자 같은 걸 안 가리키고 그 다음에 주가의 매력적인 위치, 매수 구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반적인 유튜버들이 이런데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좋아하시고 ETF를 좋아하시는데 ETF도 매수 구간이 있고 삼성전자도 매수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매수 적합한 매수 구간 그런 거 개념은 설명 안 해주고 무조건 삼성전자가 좋다. ETF가 좋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거는 정말 일반 개미들 그 주린이들을 주린이들을 완전 미치게 하는 겁니다. 적정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을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격 이평선이랑 이격도를 활용해서 주가가 무너진 자리를 찾아가지고 매수를 해라.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되는 구간이 존재한다. 아시겠죠? 요거 명심하시고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는 최소 2주에서 2달이나 석 달 기다렸다가 무너진 자리에서 사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성투하십시오.